혹시 내가 그 아이니? 내가 젊었을 적에 보육원에 맡긴 내 딸. 혹시 너니?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운명처럼 얽힌 모녀의 만남,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서울 외곽 단독주택 마당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빨간 고추를 말리는 돗자리 옆에서 이말자가 배추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72살의 나이에도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하며 단련된 솜씨였거든요. 굵은 소금을 뿌려가며 배추를 절이는 말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생기가 돌았어요. 어머님, 또 김치 담그세요? 냉장고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말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며느리 정세영이었죠. 38살의 세영은 늘씬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김치는 많아도 문제 없어. 내가 좋아하는 백김치도 따로 담가뒀으니까 걱정 마라. 말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전 백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 먹는 게 편한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담그실 필요 있나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것도 맛있다던데요. 말자의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참아보려 했지만 요즘 들어 세영과의 사소한 마찰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음식 취향부터 시작해서 집안 정리 방식,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것이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담근 김치가 몸에 좋지 않냐? 시장에서 파는 건 어떤 재료 썼는지도 알 수 없고 방부제도 들어가고 말이야. 요즘은 유명한 브랜드 김치도 맛있어요. 천연 재료만 쓴다고 광고에서 그러던데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세영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자가 무엇을 해도 세영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세영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답답해.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거야? 말자는 세영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는 도대체 왜 자신을 그렇게 밀어내려고 할까요? 분명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죠. 아들 준호가 늦게 들어와 자리에 앉으니 겨우 식구가 모였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회사 일이 많았나 보구나. 고생했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네. 말자가 아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40살의 건축회사 임원으로 책임감이 강해 집안 걱정을 도맡아 하는 효자였거든요. 네, 어머니.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그래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집밥 먹으면 기운이 나네요.
준호가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으려는 순간 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감기라도 걸렸나?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도 고개를 돌려 세영을 바라봤죠. 정신건강의학과요. 요즘 우울하고 잠도 잘 안 와서요. 밤에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니 혹시 가족들 때문인 건 아닐까요? 언제부터 그랬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일찍 병원에 갔을 텐데. 준호가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하시던데 약 처방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세영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말자는 뭔가 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평소에도 서로 속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며느리가 편하지 않다면 말해줘. 고쳐보도록 할게.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서요. 하지만 말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영이 자신을 향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을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이 아이는 자신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할까요? 준호가 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우리가 가족이잖아. 세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자는 세영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런 쓸쓸한 말입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세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린 시절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재벌가에 입양되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는 하지만 역시 친부모가 아니라는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였죠. 말자 역시 가슴 한편에 묻어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일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 깊이 숨겨둔 비밀 말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며느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열어보고 싶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말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날 싫어할까? 정이 없는 건가? 아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며칠이 지났지만 말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세영의 우울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런 답답함을 달래려고 말자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에휴, 이렇게 먼지가 쌓일 줄이야. 말자가 창고 문을 열며 중얼거렸어요. 쌓여있는 낡은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 사이로 햇빛이 가느다랗게 들어왔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쓰던 그릇들, 아이들 어렸을 때 입던 옷가지들, 그리고 오래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죠. 말자는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운동회에서 받은 상장들, 그리고 말자 자신이 젊었을 때 입던 한복까지.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구나 싶었어요. 그때 낡은 목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말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저 상자는 오래전부터 있던 건데 언제부터인가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열어보니 예전에 쓰던 편지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었나? 말자가 혼잣말을 하며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대부분 친구들과 주고받은 안부 편지들이었는데 맨 아래쪽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입양 관련 서류라고 말자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순간 말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봉투 안에는 말자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싶었던 비밀이 들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육원에 맡겨야 했던 딸에 관한 서류들 말입니다. 아니야, 이건 이제 필요 없어. 다 지난 일이니까. 말자는 봉투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안에 들어있던 서류 몇 장이 흩어졌죠. 출생신고서, 입양동의서, 그리고 보육원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말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의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20살이 갓 넘은 나이에 남편의 폭력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말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9살 손주 민수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민수야. 할머니가 창고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너는 숙제 다 했니? 말자가 재빨리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말자가 들고 있는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편지 같은데요? 아니야, 그냥 옛날 서류들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말자가 봉투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민수는 호기심이 많은 나이였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편지 맞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누가 쓴 거예요? 민수야, 이건 할머니 개인적인 거니까. 말자가 당황하며 말하려는데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와, 할머니도 연애 편지 받으셨구나.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말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그 사이 민수는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거 태우면 안 돼요. 추억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옛날 물건들은 다 역사라고. 민수의 말에 말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이 봉투를 발견한 순간부터 태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주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다른 거란다. 할머니가 잘 생각해 볼게. 할머니, 그럼 제가 잠깐 보관해 드릴까요? 아빠 서재에 넣어두면 안전할 텐데요. 민수가 천진하게 제안했어요. 말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냥 태워버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잠시 어딘가에 보관해 둘까? 민수야, 그럼 할머니가 생각 좀 해보고 나서 결정할게. 그동안 내가 보관해 줄 수 있겠니?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네, 할머니. 저한테 맡겨두세요. 비밀로 할게요. 민수가 신나게 대답하며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말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었어요. 봉투를 어디에 숨겨둘까 생각하다가 세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틈에 봉투를 살짝 끼워 넣어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에 숨겨두면 완벽하겠다. 민수는 봉투를 세영의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세영이 옷을 정리하다가 그 봉투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말자는 그 후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봉투를 민수에게 맡긴 게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그 시절 생각이 떠올라 잠을 설쳤어요. 그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 전 보육원에 맡겼던 딸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갓 태어났을 때의 작고 예쁜 모습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세영은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옷을 정리하고 가을옷을 꺼내려고 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가며 옷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평소에 잘 안 쓰는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세영이 손을 넣어 꺼내보니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낡은 봉투 겉면에는 입양 관련 서류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세영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누가 이걸 여기에 넣어둔 거지? 어머님 것인가? 세영은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분명 자신이 넣어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서랍에 들어있을까요? 혹시 민수가 장난으로 넣어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아이가 이런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놀 리는 없을 거였어요. 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서류를 함부로 보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특히 입양이라는 단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잠깐만 봐도 되겠지. 어차피 내 서랍에 있었던 거니까. 세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출생신고서, 입양동의서, 보육원 관련 서류들이었죠. 세영이 첫 번째 서류를 자세히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날짜. 출생신고서에 적힌 생년월일이 세영의 생일과 똑같았어요. 1987년 3월 15일. 세영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입양기관 이름도 세영이 태어났다고 들었던 곳과 같았어요. 보육원 이름까지도 일치했습니다. 이상해. 너무 우연의 일치야. 세영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영은 급히 자신의 입양 서류를 찾아봤어요. 입양모 정명숙이 예전에 준 서류철에서 자신의 출생 관련 서류를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생년월일, 입양기관, 보육원 이름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말이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세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 서류가 정말 세영과 관련된 거라면 말자가 세영의 친모라는 뜻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말자는 아들 하나만 있다고 했고 세영과는 전혀 닮지도 않았거든요. 아니야, 분명 다른 사람 서류야. 우연히 생년월일이 같을 뿐이야. 세영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특히 그동안 말자와 느꼈던 묘한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기분, 말자를 볼 때마다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말이에요. 세영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요즘은 간단한 검사로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전자 검사, DNA 검사. 세영은 여러 병원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침 샘플만 있으면 며칠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영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말자가 자신의 친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괜한 의심을 한 자신이 부끄러울 거였어요. 하지만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자.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그때 생각해 보자. 세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류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로 말자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과 불편함은 뭐였을까요? 왜 나를 버렸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을까? 세영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정말 친모라면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준호는 이미 회사에 출근했고 말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집을 나서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면서도 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이 검사를 받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대방 것도 필요하시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서 가져온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자의 머리카락도 몰래 가져온 것을 함께 제출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세영은 서류를 작성하며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했어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은 후 세영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말자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영아, 밥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말자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세영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전 입맛이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세영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더 짜증스러워 보였어요. 지금 당장 먹기 싫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강요하세요?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진 세영의 말투에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약도 먹어야 하는데 빈속에 어떻게.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자꾸 신경 써요? 저는 어머님의 친딸도 아닌데. 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말자는 깜짝 놀라며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세영아, 무슨 일이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세영은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는 모습에 말자는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친딸이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 세영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말자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세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영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 나한테 화내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세영이가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준호는 세영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세영아, 나야. 좀 얘기하자. 여보, 지금은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야지. 혼자 끙끙 앓으면 더 힘들어져. 한참 후에야 세영이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랑 또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요. 작교 간섭하시려고 하니까요. 세영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DNA 검사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세영의 우울증이 심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받은 거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하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말자와 세영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준호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침묵이 흘렀고 민수조차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양모 정명숙의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세영 양,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영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네,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빨리 오세요. 세영은 급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세영은 간단히 상황만 설명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명숙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는 심장마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많이 약해지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영은 며칠간 병원에서 정명숙을 간병했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명숙은 세영을 키워준 사람이었지만 늘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세영이 정명숙의 방에서 잠깐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정명숙이 문병 온 친구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애 참 착하긴 하지. 이렇게 밤낮으로 간병해주고. 세영이 말이에요? 워낙 효녀라고 소문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니까 한계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입양은 그냥 우리 집 체면 차리려고 한 거였어. 아이가 없으면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 세영은 복도에서 얼어붙었어요. 정명숙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을 줄 수 있었겠어? 그냥 의무감으로 키운 거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차가운 시선, 어딘지 어색했던 관계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세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영은 휴대폰을 들고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정명숙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 결과가 나오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결과 확인하러 내일 오전에 방문해 주세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세영에게는 무게가 엄청났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말자가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였는지 말이에요. 세영은 정명숙의 병실로 돌아갔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명숙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세영은 의자에 앉아 밤새 뒤척였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님이 내 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지?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정명숙에게 잠깐 외출한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검사를 받았던 병원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병원 유전자 검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세영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정세영님 맞으시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결과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봐볼게요. 세영은 상담실을 나와 병원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세영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손에 든 봉투만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세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은 검사 개요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 장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정세영, 이말자, 검사 결과 생물학적 모녀관계 확률 99.998% 결론 상기 두 인물은 생물학적 모녀관계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됨. 세영은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99.998%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죠. 말자가 정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세영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름도 정확했고 검사 날짜도 맞았습니다. 틀림없는 결과였어요. 갑자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감정, 서로를 불편해하면서도 어딘지 끌리는 마음, 그리고 말자가 자신을 챙기려고 할 때마다 느꼈던 복잡한 기분들 말이에요. 그럼 어머님은 알고 계신 걸까? 나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신 걸까? 세영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만약 말자가 알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모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세영은 로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 충격적인 사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친어머니가 바로 시어머니였다니. 세영은 어릴 때부터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컸어요. 정명숙이 잘 키워주긴 했지만 늘 어딘가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특히 정명숙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진짜 엄마는 어떨까 하고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어머니가 바로 며느리로 만나게 된 시어머니였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말자가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세영은 휴대폰을 꺼내 말자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이 모든 걸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세영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원망,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세영아, 어디야? 어머님 병원에 문병 갔다가 너 없다고 하시던데.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금방 돌아갈게요. 알겠어.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요? 세영은 검사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정명숙의 병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말자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엄마. 세영은 작게 중얼거리며 병원을 나섰어요. 이제 말자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영이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명숙은 다행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지만 세영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말자와 마주치는 게 어색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말자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말자는 세영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차가웠지만 요즘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세영아, 몸은 괜찮니? 며칠 동안 병원에서 고생했을 텐데.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세영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말자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단순히 우울증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세영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세영이 자신을 바라볼 때의 복잡한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마치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말자는 세영이 외출한 사이 우연히 세영의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종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DNA. 말자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종이를 자세히 보니 병원 이름과 검사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세영이 DNA 검사를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왜 세영이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을까? 설마. 말자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세영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DNA 검사를 받은 건 아닐까요? 말자는 급히 창고로 달려갔어요. 며칠 전 민수가 보관해주겠다고 했던 그 봉투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봉투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혹시 할머니가 준 그 봉투 어디 있니? 아, 그거요? 엄마 방 서랍에 잘 숨겨뒀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민수의 천진한 대답에 말자는 얼어붙었어요. 세영의 서랍에 봉투를 넣어뒀다니. 그럼 세영이 그 봉투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봉투를 언제 넣어뒀니? 일주일 전쯤이요? 왜요, 할머니? 일주일 전. 바로 세영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어요. 말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영이 봉투를 발견하고 자신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서 DNA 검사를 받은 거였어요. 그럼 정말 세영이가 내 딸인 걸 알고 있는 건가?
말자는 어지러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세영과 느꼈던 묘한 끌림과 불편함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세영이 돌아왔을 때 말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세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세영은 피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피곤해서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할 얘기야. 중요한 거니까. 말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세영이 멈춰섰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거죠. 뭔데요? 거실로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세영은 마지못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말자도 맞은편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세영아, 혹시 내가 유전자 검사 받은 거 맞니? 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말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민수가 내 봉투를 내 방에 숨겨뒀다고 하더라. 그 봉투 봤지? 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그럼 결과도 확인했겠구나. 네. 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니? 내가 젊었을 적에 보육원에 맡긴 내 딸. 혹시 너니?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세요?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하셨어요? 말자도 눈물을 흘리며 세영에게 다가갔어요. 세영은 처음엔 피하려고 했지만 말자가 세영을 꽉 안아주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세영은 말자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말자도 세영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였어요. 너무나 극적이고 아픈 재회였습니다. 제발 왜 그랬는지 말해주세요. 저한테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세영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말자는 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자와 세영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거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세영아, 집에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자 말자와 세영은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을 닦으며 자세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둘 다 울어서 부은 얼굴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둘 다 왜 우세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와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말자와 세영이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를 불렀어요. 이제 준호에게도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세영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보, 앉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야, 세영이가 사실은. 말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세영이 대신 말했어요. 여보, 저와 어머님이 친모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라고? 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친모녀라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DNA 검사까지 받아봤어요. 확실해요. 세영이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자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99.998%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준호가 중얼거리는데 말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사실 엄마가 너한테도 숨긴 게 있어. 세영이뿐만 아니라 너도, 저도 뭐요? 너도 입양한 아이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말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를 5살 때 입양했어.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널 데려왔단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친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입양하였다니. 그럼 저와 세영이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야. 세영이는 내 친딸이고 너는 내가 입양한 아들이니까. 말자의 설명에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의붓 오빠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세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형제자매로 자라야 했는데 모르고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야, 미안해. 너한테도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말자가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지만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제 친부모는 누구세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내 친부모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 사업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너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말자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때 나도 세영이를 보육원에 맡긴 직후였어.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단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진실을 숨겨온 것에 대한 섭섭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머니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말자가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입양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세영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쌓아온 사랑이에요. 어떤 과거가 있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말자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준호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너는 언제까지나 내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그날 밤 준호는 밖으로 나가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말자와 세영은 집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를 왜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엄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말자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20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의 폭력과 극심한 가난, 그리고 세영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매년 내 생일마다 생각했어.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밤마다 눈물 흘렸단다. 그럼 왜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찾고 싶었지. 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 가난한 엄마보다는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세영은 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원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자와 세영은 거실에서 기다리며 걱정했어요. 준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였습니다.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사실과 아내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표정이 좀 더 차분해져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걱정했어요. 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변에서 걸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준호야, 괜찮니?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가짜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세영아, 우리가 어떤 관계였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잖아.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 결혼에는 문제 없어요. 세영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천천히 하자. 말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가족이 다시 모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말자와 세영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영은 어릴 때부터 느꼈던 외로움과 정명숙과의 차가운 관계에 대해 털어놨고, 말자는 세영을 보내야 했던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니 알 것 같아요.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세영아,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 준호도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입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세영이를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 세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세영은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평생 찾고 있던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민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친구 집에서 찍은 거 봤는데 정말 예뻤어요. 가족 사진? 말자가 되물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찍어보죠. 세영이 동의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좋아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다음 주에 네 사람은 동네 사진관을 찾았어요. 오래된 사진관이었지만 사진사는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운데에 앉으시고요. 따님은 오른쪽에, 아드님은 왼쪽에 앉으세요. 손주는 할머니 앞에 서시면 돼요.
사진사가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따님이라는 말에 말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와 딸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왜 우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기뻐서 그래.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말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네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말자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딸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다니. 자, 이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네 사람 모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과 미소가 함께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좀 더 자연스럽게요. 사진사가 제안했고 이번엔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더 가까이 붙어서 찍었어요. 말자는 세영의 어깨에, 세영은 준호의 어깨에, 준호는 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고요. 사진을 받으러 가는 길에 말자가 말했어요. 세영아,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다. 네, 엄마. 저도 그래요. 평생 찾던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준호야, 너도 우리 진짜 가족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 알아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완성된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네 사람의 행복한 표정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세상에 이름도 못 붙인 그리움이 이렇게 내 곁에 있었구나.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야. 내가 버린 딸이 며느리로 돌아오다니. 세영도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외로웠던 자신이 이제 진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첫 번째 사진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용서와 이해로 치유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었어요.